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노영이가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와. 네, 우리가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방송하는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어제 방송 안 했습니까? 1월 1일은 저희가 방송을 쉬었습니다. 와우. 여러분들하고 오늘 만나게 돼서 제가 너무 기쁜데요. 빨리빨리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할 정말 주옥 같은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욱 정치학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첫 인사라니까 인사드려야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아, 그랬으면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아니 본인 말고. 아,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만 특별히 좋은 일, 행복한 일, 건강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아주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인사였고요. 네, 우리 그 옆에 스픽스의 또 저희 기자님, 이제 기자님으로 호칭을 통일하겠습니다. 이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첫날 역전의 용사도 오늘 첫 방송이잖아요.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와. 이렇게 되는구나. 역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아, 그렇게 맞죠? 그러면 안 돼요? 스픽스 가족이 되니까. 아, 좋아요, 맞아요. 아, 좀 우아하게 말씀하시네. 스픽스 가족은 다르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뭐 가족입니다. 이분뉴스 대표 김대호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또 무게를 잡으시고? 아, 그렇습니까? 아, 긴장돼가지고. 네, 첫 회, 뭐 새해 첫 방송 하다 보니까 도 그렇죠. 좋습니다. 우리 또 그 옆에 정말 제가 너무 최애하는 아이고, 안진걸 민생경제부장입니다. 영광입니다. 어서 예,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노영이 TV, 김종욱의 탄탄 TV, 뒤를 이어서 열심히 쫓아가는 안진걸 TV 안진걸입니다. 제일 잘 나가시면서 그래요. 아니요, 아니요. TV가. 아직 23만 9천입니다. 30만이 아직 안 됐습니다. 너무 배가 고픕니다. 노영이 TV, 탄탄 TV, 안진걸 TV가 연합해서 스픽스 TV랑 함께 가자. 네, 스픽스는 200만으로, 자, 명하네. 노영이 TV는 100만으로. 이야, 저도 뭐 30만도 안 된 주제 여러분들 힘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자, 새해가 되니까 갑자기 좀 기분 좋은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요. 대통령 또 신년 인사 한번 들어보니까 진짜 좋은 말씀. 다른 분들 얘기가 정말 그 신년 인사 한번 들어봐라. 모든 게 다 망라되어 있고 너무 네. 훌륭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진걸 수장님이 대통령의 신년 인사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사실은 내란 극복은 우리 국민들의 그 덕분이다. 또 내란 극복해야 한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더불어 잘 살자 이런 말은 그동안 대통령님이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놓고는 뒤로 맨날 재벌 대기업 슈퍼리츠 부동산 투기꾼들만 위한 정책을 펼치고 그래서 지금 양극화 불평등 민생고 그리고 지금 20대 30대 불만이 그래서 더 커지고 그것이 마치 현 정부의 탓인 양 현 정부에 대한 또는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으로 많이 표출되는 건데 그건 또 제가 이해를 해야 될 면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명확한 이번 해법을 내놨다 봅니다. 경제 성장으로 도약하되 반드시 모두를 위한 성장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소외된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을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는 더 이상 성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가 주도하는 성장을 하자.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하면 결국은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제시한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모든 그동안 대통령님들은 다 우리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추상적으로. 그렇죠. 물론 이제 때로는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제 민주화 같은 조금 더 구체적인 구호 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추상적이었는데 모두를 위한 성장을 완전히 그러니까 대동세상 억강부약 그리고 반드시 지역이 중심되는 성장. 왜냐하면 지역이 지금 성장에 대한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 네. 면에서 선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비전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이번 연두 교서는 다 한번 읽어볼 만하다. 진짜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기자분들이 특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명문입니다. 명문. 네, 그거 예. 누가 쓴 거예요, 그러면? 뭐 본인이 직접 쓰죠. 이재명 대통령이요? 대통령님은. 근데 이제 와. 연설 비서관이 초안은 잡아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대통령의 철학을 잘 아는 그렇죠. 정책실장이나 연설 비서관 등들이 초안은 잡되 마지막으로는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이 구술을 직접 했거나 직접 교정을 했을 겁니다. 아마 스타일상.
대통령이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그렇죠. 참모들이 회의를 계속해요. 네. 계속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초안을 잡으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에는 마지막에 본인이 직접 잡아가지고 그 내용들을 교정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건 되게 의미가 깊은 게 뭐냐면 앞으로 가는 성장은 이제 K 성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코리아 성장이기도 합니다만 양극화 성장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들. 왜냐면 뭐 AI 이런 거 자체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는 없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그냥 AI라고 하는 성장이라고 하는 이미지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성장 이후의 그림자들을 어떻게 함께 나눌 것인가라고 하는 디테일한 부분과 구조적인 부분까지 얘기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국민들이 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얘기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K 성장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왜요? 양극화 성장. 왜냐하면 AI 쪽에 과다하게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투자 자체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도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이런 나름대로의 K 성장을 네.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들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는 좀 다행히 복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랬으면 그렇죠. 아마 나라가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갈등 속으로 예. 가능성이 높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K는 코리아의 코리아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K 하면 자랑스럽잖아요. 근데 지금 K 성장은 여기서 K는 양극화된 양쪽으로 벌어지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그래서 안 좋은 의미의 K인데 아, 그렇구나. 정확한 오딩이 너무 좋습니다. 서울 수도권이 아닌 지방주도 성장, 일부 대기업이 아닌 모두의 성장, 안전을 기본으로 한 지속가능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제가 각 안전을 빼먹었네요.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그러니까 이 5개 키워드를 던진 거예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체적인 키워드를 던진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쩐지 우리 노영희 변호사 오늘 여쭤볼 것 같아서 제가 아예 자료를 뽑아갖고 왔거든요. 사실 우리 이거 원고에도 없는 건데. 예,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그래서 아까 제가 4개 말하고 내가 물어볼 줄 머릿속에 알고. 분명히 뭔가 하나가 빠진 것 같아서 얼른 가만히 보니까 안전을 바탕으로 대단하다. 성장하는데 1년에 2,000명씩 노동자들이 죽고 사방팔방에서 참사나 사람 죽는 성장이면 어떤 그 가족들에게는 그 지인들에게는 어떤 성장의 기쁨이 있겠어요. 그렇죠. 안 죽는 성장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왔죠. 아침에 밥을 먹고 나간 예. 자식이 돌아오지 못하는 성장은 필요 없다. 이런 아, 그런 뭐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 거죠. 그런 중요한 얘기. 그래서 핵심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직접 이렇게 고쳤다고 생각하는 게 평소에 대통령님의 오딩 외에 플러스된 오딩들이 몇 개 있었다. 이런 건 대통령이 고뇌 끝에 나왔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SNS 경향에서도 정호원 구청장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하고 했잖아요. 이게 트위터인데 그건 본인이 아니면 그런 표현을 쓸 수 없거든요. 이분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크예요. 엑셀이 나와. 이건 본인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SNS나 그 다음에 발표문에 대해서는 100%는 아니어도 본인이 상당히 한다. 진짜 국민 소통에 대해서는 정말 대가다. 일가견이 있다. 주무시지도 않고 맨날 일만 하는 것 같아서 사실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2026년 병원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를 믿고 함께 위기의 파도를 건너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일사년은 우리 모두에게 걱정과 불안을 이겨낸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복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2026년 새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특정 소수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실제 이 5가지 키워드가 매우 중요했죠. 지방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야, 진짜 우리는 뭐 하라 그래도 못하겠네. 역시 대단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는데 요 얘기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뭐 순서를 조금 바꿔서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새해 첫날 좋은 소식들이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4,300선을 넘었습니다. 완전 신기록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5,000 넘는 건 당연한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13만 와우. 전자랍니다. 이야, 괜히 팔았어 나는 8만 원에 팔아가지고 잘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뭐예요 이게 도대체 김대우 오늘 기자? 정가가 12만 9,300원이네요. 그러니까 13만 원 갔다 약간 올라갔다 조정된 모양이네요. 그렇죠? 네, 다음 주기는 거기 넘어갔다가 야. 막판에 저도 요즘에 주식 투자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 이제 이재명 정부는 믿고 할 수 있겠다. 주가 조작이나 오너 리스크 없이 하니까 와, 저 같은 이제 서민들도 이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만 주식 투자해서 부자들만 지금 소득이 많다라는 이광수 복동한테 뼈아픈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청자들도 100만 원, 2만 원이라도 여윳이나 비상금이나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실현이 이게 70만 원이나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서민들에게는 실제 돈이 되잖아요. 배당도 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서민 중산층에 뛰어들어야 돼요. 근데 다만 이제 청년들에게도 뛰어들어 말하기는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같이 같이 이렇게 주식 잘하는 선배들 같이 공부해가면서 좀 뛰어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네, 어쨌든 1년 전, 그러니까 내란이 일어나던 당시에 삼성전자가 5만, 6만 요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요. 5만 전자 돼버렸죠. 5만. 2배가 넘어가지고요. 13만 전자 기대감이 지금 정말 뿜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중국 국빈 방문 하고 나시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야. 발환형 해야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엔터주, 그다음에 화장품 뭐 이런 게 이제 쭉 올라가게 되는. 지금 문제는 그렇죠. 뭐냐면 그 닉스랑 전자 두 개 쌍끌이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 같은 경우 퍼지지가 않았는데 오늘부로요 다른 분야까지 다 퍼지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두 개만 사는 게 아니라 야 우리 코스피 5천 상반기 중에 분명히 뚫을 건데 생각이 드니까 다른 데도 계속 지금 예를 들면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시기 때문에 오늘 쭉 올라 4,300이 넘어가는 측면이 있어서 잘못하면 2월 달에 5천 될 수도 있다. 잘못하면? 아 그러니까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뚫어낸다는 게. 근데 그냥 4천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바로 300 확 올라가 버렸잖아요. 일주일 사이에. 지금 제 삼성전자는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반도체 시장은 지금 상황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리를 잠깐 해보자면 지금 미국에서도 쉽게 투자를 못하는 곳이 대만 TSMC입니다. 왜 그러냐면 TSMC도 굉장히 유명한데 네. 미국에서 이제 대만 TSMC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관세 협상을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 협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네 기업 50%가 넘어와라.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기업체들이 눈치가 보여서 투자를 못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애플의 팀쿡 CEO가 백악관에 불려왔을 때도 야 좀 더 투자해 그러니까 딱 눈치 보더니 그럼 삼성에 투자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된 것처럼 그래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국만한 곳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이제 일본도 지금 삼성이나 TSMC처럼 반도체 시장을 다시 부흥시키겠다라고 해갖고 이번에 너네 우리나라 와서 지으면 10조 들면 5조 지원해줄게 엄청나게 파격적인 혜택이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엊그제부터 혼다가 생산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어허. 왜 그러냐면 네. 히토류가 안 들어온다. 중국에서. 중국에서. 네. 그래서 아니 중국이 언제 일본을 히토류 통제를 했나요? 통제하진 않았는데 들어올 때가 됐는데 안 들어오더라.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중국은 통제 아니다. 수출 지연이다. 사실상 통제죠. 그러나 네. 우리나라에는 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외교 정세에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투자 리스크가 가장 적으면서도 가장 고효율을 내고 있는 것이 한국으로 자꾸 외국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관심이 끌고 들어온다.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스타트가 될 것 그러니까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주변에 연기가 보이는 것 같은 게 예. 미국이 중국이랑 공급망을 커플링하니까 우리한테 다 혜택이 혜택이 오는 왔는데 거예요. 지금 중국이랑 일본이 싸우니까 또 글로벌 혜택이 또 우리한테 오는 게 있어서 네. 야, 이 우주의 기운이 진짜로 올해 한국으로 좀 모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 5분인가가 아마 평균이 7천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잘 사는 사람들. 근데 없는 분들은 한 뭐 7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평균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조금씩이라도 하셔가지고 좀 우리 우주의 기운이 내려오는 걸 다 함께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 주요 일정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4일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동포들하고 만찬 간담회를 하기로 되어 있고요. 5일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10건 정도의 MOU를 체결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대한민국의 4대 그룹 총수등 200여 명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월 6일 날 이 대통령이 리창 국무원 총리 접견, 그리고 오찬 자오러지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면담, 그리고 상하이로 이동을 하고요. 1월 7일 날에는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 기념으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고요. 천진잉 상하이시 당서기와 만찬 및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1위부터 한 5위까지 그냥 다 만나고 오면서 대한민국 정말 이
무역, 중국 외교 엄청난 성과를 거둘 것으로 다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경제 측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그 대한민국의 언론보다는 외신을 좀 주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언론에서 경제에 대해서 되게 전망이 좋게 하는 거를 제가 정확하게 분석한 걸 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로이터에서 최근에 뭐라고 했냐면은 내수 개선, 수출 유지, 증시 상승 등으로 인해서 향후 성장 기대감이 생겼다. 대한민국을 되게 전망을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근에 발표도 나왔었죠. OECD라든지 뭐 IMF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이다. 1%대에서 2.1%까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도 하고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위험 과제로 딱 하나를 꼽자면은 중국,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그 리스크가 있다라고 네. 했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1월 4일 날 중국을 방문하고 갔다 오면은 뭔가 성과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중국의 리스크가 정말 크게 작용한다고 외신이 이걸 분석하고 있었는데 이런 리스크도 어느 정도 완화되고 저하된다면 대한민국의 경쟁이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근데 다만 좀 걱정인 게 우리가 그 이제 신년 말에 작년 말 방송 목요일 우리 수요일 날 방송이었죠. 네. 근데 아직까지도 진짜로 시장에서 급여가 밀려서 못 받는 분들이 네.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급여를 못 주는 상황인 거고 직원들은 못 받는 상황이고 여기까지 그분들이 좀 경제 활동이 좀 평화롭게 그 순조롭게 되기 위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9년 만에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걸 또 맞이하여 하나의 중국을 언급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의 중국을,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 이게 이제 타이완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공개적으로 너의 입장을 좀 밝혀라라는 게 중국의 태도였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엊그제 이제 대만 해역 포위 훈련이 끝났거든요. 사실상 대만의 5면을 지금 중국이 함대를 다 끌고 가서 포위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이 난리가 났죠. 야, 미국 형님들 저거 보세요. 쟤네들이 대만 해협을 다 지금 점령했어요. 그런데 엊그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발표하냐면 별일 없을 겁니다. 딱 끌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악화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차라리 일본한테는 미안하지만 너네 편을 들어줄 수 없다라는 시그널이거든요. 아마 이번에 중국은 한국 국빈 방문에서 다양한 MOU를 체결을 하고 그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한미일 동맹에서 한국은 우리 편이 될 수도 있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할 텐데 지금 그런데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악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서 큰 문제는 전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중국이 이번에 1월 1일부터 수출 통제 리스트에서 강력한 걸 하나 더 올렸어요. 뭐요? 원래는 우리가 히토류만 주목을 하고 있다가 네. 은도 올렸는데 저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몰랐는데 일론 머스크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야, 우리 AI 대규모 사업 투자하는데 히토리도 중요하지만 그와 버금가는 중요한 게 은이다. 이러지 말아달라.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방면에서 한국은 이제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에서 짱짱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거에 필요한 수반되는 재료들이 중국과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반면에 일본에 대하는 거에 비해서 한국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12월 말일 날 뭘 했냐면 내년에는 상하이 임시정부 100년이자 백범 김구 선생님, 야. 일본 식민지집에 맞선 김구 선생님 150주년이다. 아, 그거를 홍보를 했어요. 완전히 지금 다른 분위기라고 해서 저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김대호 기자한테 놀라는 게 저렇게 박학다식할 수가 있나요? 재판에만 들어간 줄 알았더니 그 외교안보에 상당히 관심이 외교안보 많더라고요. 특히 저기 저런 쪽에 관심이 진짜 많아요. 시사 유튜브 아니었어요? 국제 유튜버? 완보 교류 유튜버인데요, 보니까요. 네, 너무 자, 잘하시니까 얘기- 예. 그 생각 보는 다카이치하고 재미가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다카이치 사내 안 그래요? 느닷없이 무슨 대만 유사시에 자위대 파견한다고 해서 게임도 안 되는 상황에서 중국을 자극하고 그래가지고 좀 망했죠. 그렇게 망했는데 이제 테러도 제대로 설정 못하고 근데 그 발언은 중국을 상대로 한 발언뿐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에도 자기들 맞아요. 합병하겠다는 침략하겠다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예민해 봤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더도 말도 덜도 말고 유엔에 이미 1900년대에 대만이 아니라 중국이 가입하면서 다 전 세계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사실 흔쾌하든 흔쾌하지 않든 네. 존중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정도만
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또 화해 모드에 있으니까 그렇죠.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딱 하면서 우리는 무역의 실리, 외교의 실리를 극대화하는 거죠. 이거야말로 정말 애국자요, 성과 중심의 실용주의자의 태도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사실은 지난 26일에 선고가 있었던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그 항소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4시 30분 정도까지 제대로 된 이게 안 나왔었는데 결국은 검찰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1심에서 전부 무죄 선고되었던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딱 2건에 대해서만 항소하겠다. 나머지는 실익이 없어서 항소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서훈과 김홍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김종욱 박사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 지금 모든 부분과 관련해서 다 무죄, 1심에서 무죄가 나와. 25가지 공소 사실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던 예.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검찰이 상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부분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만 검찰의 무리한 항소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었었는데 네. 검찰이 갑자기 다른 사람들은 다 빼고 두 사람만 소위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 두 사람을 누구죠?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그다음에 김홍희 해양청장 이 두 사람으로만 한정을 지어서 이 발표로 인해서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항소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제가 볼 때는 매우 정치적인 결정이다. 이 정치적인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가지가 있겠죠. 이 수사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윤석열, 그다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시작된 거죠. 네. 어쨌든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로 진행한 건데 자기들의 수사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자기 흔적을 남겨놓기 위해서 이 두 사람만이라도 항소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예를 들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단 두 사람에게만 뭔가 문제가 있으니 항소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성립이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1심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정 결론을 정해놓고 회의를 하거나 수사를 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으면 증거가 없는 건데, 그럼 이 정도 항소할 거라면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건데, 제가 오늘까지 본 거로는 그 증거를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 증거가 없이 항소한다라고 하는 건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무적으로 결정한 측면이 있다. 그럼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자기들이 억울해서? 라기보다는 자기들이 수사한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죠. 끝까지 자기의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꼭 집어서 항소했다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네. 검찰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지기현 재판부에서 지난달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김 전 해경청장 등 25개 공소사실에 대해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었는데요. 검찰은 오늘 증거관계와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대검과 협의를 거쳤다.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서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소를 하겠다. 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제 알렸는데요. 사실은 전부 다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원래 맞았겠죠.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완벽한 조작 수사를 했거든요. 이것은요. 그런데 만약에 항소까지 안 포기하면 본인들이 완벽한 조작 수사, 그 다음에 잘못됐다는 정치 게 수사한 너무 것을 드러나니까.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아니다. 우리는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이라도 항소할 수 없겠다는 마지막까지 쇼를 하는 건데 김종국 박사님 말씀처럼 탄탄 TV. 네, 탄탄합니다. 탄탄하군요. 완전히 이것은 정신 못 차린 겁니다. 네. 이 사건은 너무 단순합니다. 네. 공무원이 갑자기 서해에서 이제 어쨌든 피격됐잖아요. 이북이 그런 짓을 한 건 용납할 수 없는 짓이에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철통방을 했다 하더라도 돌려보내든지 그렇죠. 아니면 어디 중국 어선으로 보내든지 뭐 여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왜 거기서 피살합니까? 그건 일단 우리가 규탄하고요. 천인 공로할 짓이죠. 두 번째, 다만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이북
경비 당국, 군사 당국 앞까지 갔을까? 국정원은 감청을 하잖아요. 네. 고급 기술로. 그러니까 북한 당국자들이 야, 뭐 쟤 뭐래? 올북을 해. 올북하러 왔대. 올북이란 말이 SI 정보에 잡힌 겁니다. 정확하게. 아하. 국정원에서. 네. 그래서 국정원이 그것을 여야 국회 정보위 간사한테 보고를 합니다. 당시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가 한기호 극우 강경파입니다. 군대 출신에. 그렇죠. 이 사람이 3스타까지 했을 겁니다. 이 사람도 인정을 합니다. 아이고 들어보니 이거 안타깝지만 올북하는 과정에서 올북하다가 올북 의사가 있었던 게 확인이 됐다. 그것은 맞는 것 같다고 넘어간 겁니다. 아, 그래서 그때 그 시비를 못 걸었어요. 한기호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 되자마자 이걸로 박지원이하고 원래는 문재인까지 죽이려고 그랬던 거죠. 문재인이 이거를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려고 올북으로 조작했을 것이다. 아이고. 근데 문재인을 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단 해양청장, 국방부 장관 서욱, 그다음에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박지원 비서실장 이렇게 5명을 쳐가지고 이 5명 중에 1명을 엄청 조졌어요. 감사원이 먼저 조지고 정치적 바른 조졌어요. 말을 써주세요. 아, 조졌다는 말은 표준말입니다. 완벽하게 조졌는데 이 사람들한테 요구한 게 뭐냐면 문재인이 시켰다. 위에서 시켰다라는 한마디만 했는데 이 5명이 다 아닙니다. 됩니다. 우리가 자체 판단했는데 국정원 감청 보고서에 올북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사람 행적을 추적해 보니 올북할 무슨 뭐 여러 가지 도박비 사정이 있었을 문제 것 뭐니 같습니다. 해갖고 그다음에 중국 어선에 갔다가 거기서 중국 어선에서 다시 보내니까 또 올라간 걸로 봤을 때 이게 올북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해서 그게 발표한 거 끝이에요. 근데 그래서 북한을 두둔한 것도 아니에요. 북한이 잘못했다는 직도 했어요. 유감도 네, 표명했고. 네. 근데 그것을 올북으로 조작한 사건을 몰아간 겁니다. 근데 1심에서 이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그 희귀하다는 직연이가 완전 무죄를 때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검찰은 그냥 대국민 사과하라고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 수사했던 자들은, 기소했던 자들. 근데 지금 마지막 자기들이 잘한 것처럼 끝까지 조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과격한 발언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맞다니까. 이건 어쨌든 100% 이건 이 사건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저희들이요. 이 사건은 사실은 정치검찰 또 지난 정부의 조작, 날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사회에 악이 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모두 다 항상 포기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를 보면은 아직도 정권이 바뀐 지 1년이 됐는데 아직도 검찰은 이러고 있구나. 아직도 막강한 파워가 있다고 본인들은 믿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다 말씀 주셨겠지만 짧게만 말씀드리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는 무조건 다 없앴다. 이거는 본인들이 정치적인 수사했다는 그 프레임이 더 강화될 것 같으니까 이거는 없애고 다만 뭐 월북이 아니라는 정화 슬리퍼라든지 우리 그 뭐 구명조끼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무시하고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사자의 명예훼손을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만 2개만 되게 가벼운 것만 딱 골라서 이걸 항소한 거잖아요. 이 항소 내용만 봐도 상당히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거 전부 다 항소하지 않는 게 옳다라는 전제야 이거 참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들은 왜 그럴까? 법률적인 것,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법률적으로 한 부분에 회복하겠다, 검찰들이 회복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거 있잖아요. 정치적인 체면을 구기지 말자. 야, 우리 아직 죽지 않았어. 우리 아직 살아있다. 그런 모양새를 그냥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 발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임세은 식당의 임세은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스펙스 200만 가자. 안진걸소님 빨리 마치고 모임 오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모임 네. 있으세요? 아유. 네, 이번 뉴스 기자님 화이팅이고요. 경희원님 고생 많으시고요. 김정욱 못 박사님 갑니다. 최고고요. 임세은 식당 안진걸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예, 임센식당 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양령으로 한동훈 낄때 안 낄 때 다 끼는데 이 사건 관련해서 뭐라 하냐면 국민 피살 은폐 사건 이렇게 규정을 해요. 자기가 누가 국민 피살을 누가 은폐했다는 걸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 피살난 거 온굽이다 하는데 친자예요. 자기가 한동훈이. 중대 범죄인 국민 피살 은폐 사건을 별거 아닌 명예훼손 사건으로 등갑시켰다. 이게 지금 검찰 그러니까 검찰이 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법무부 이런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지집에 대해서 지금 욕을 해야 되는 건데 나중에 만약에 이거 다 무죄 나오면 지는 뭐로 책임질 거예요? 이 문제 관련해서 직대한 거잖아 이거. 자기가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했던 거잖아. 그래서 사실 이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본인이 책임져야 될 상황에 대해서 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비난이 나오네요. 김봉현이 뇌물 줬다는 사건도 문재인 정부 때는 혐의 없음으로 가닥 잡히다가 윤석열 한동훈이 수사를 했는데 전부 무죄 나오지 다 무죄 않았습니까? 나왔어요. 그것도 또 항소했어요, 선별로서 김영춘하고 기동민 거물급 네. 두 사람만 항소를 해서 마치 자기들이 억울한 척 하는데 이런 자예요. 최근에 네. 돈봉투 사건도 다 무죄 나왔잖아요. 지금 한동훈이 관여한 수사는 다 무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건 걔들이 수사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죄가 없는 걸 알고 수사한 사건이에요. 윤석열 한동훈은 무고로 둘이 징역을 무기징역 한 번씩 더 살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 나중에 종합적으로 고발할 예정이에요. 진짜 이 사건들은. 그래서 안 그래도 홍준표 전 시장이 우리 한동훈 전 대표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네가 무슨 검이냐 껌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성종성님께서요. 이경 에디터님 말씀 너무 공감되고요.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을과 병의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고 양극화가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요. 네,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번 건으로 서해항수심에서 뭔가 뒤집히거나 반전이 나올 거는 저는 없어 보이고 빨리 정리해서 더 이상은 이제 혼란스럽지 않은 상황이 되길 바라고요. 검찰도 정치검찰로 그동안에 부끄럽게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조금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했다라고 반성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지금까지 서울 중요한 얘기 안 했던 거였어요. 더 중요한 이야기. 더 중요한 얘기인데 요거 하나만 제가 살짝 알려드릴까요? 딴 데서는 안 말하는 거라서 뭐냐면 그 김건희 씨네 일가가 지금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양병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양병원이 하도 거기에 재소 혹은 입원해 계신 분들을 학대하고 막 영업 정지도 하자 되잖아. 영업정지도 한번 뭐 받고 35억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답니다. 그걸 그냥 판 거예요. 그 요양병원을 35억 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물과 부지를 35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지금 체결하고 이를 등록했다. 매매 계약일은 2025년 10월 30일이다. 다만 계약 체결 이후 2달이 넘도록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접수되지 않았고 결론적으로는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이 요양원에 사업권이 매수인에게 함께 이전되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이전이나 사업 변경 관련된 공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요양원 부지에는 그 장모 최 씨의 지인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해놨어요. 18억 3,500만 원. 그러다가 이게 2024년 7월에 해제가 됐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4억 4천만 원 상당의 부당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환수 조치에 나섰었는데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뭐 땅이나 건물에 대해서 압류 같은 건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그 당시에 대통령의 인척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아크로비스타 지금 걸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10월 30일이면은 얼마 전인데 이런 것들을 알고 미리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가 그 소리 팀에서 이제 특종 보도 많이 했잖아요. 네. 노인 학대, 심지어는 학대 후 사망한 것으로 의혹되는 사건도 있다. 그다음에 뭐 노인 유기. 그래서 고소 고발도 들어가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떼먹었다는 그 횡령했다는 의혹 말고도 요양원 자체가 요즘 그런 요양원 없거든요. 요즘은 정말 많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정말 잘하고 가장 있죠. 예. 급식비를 떼먹고 막 그러면서 그 사업을 최은순, 김건희, 김진우 3명이 주도해서 했거든요. 진짜 아유 사형 무기징역을 받을 게 한 10개 정도는 되는 거예요. 지들은 사우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면서 여기다가는 그렇게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출근도 11시에 평소대로 11시에서 비상계엄 일으켰는데 그 11시에 출근해서도 바로 일 안 하고 사우나하고 침실이 있고 모래시계 갖다 놓고 또 밥 먹으러 가고. 모래시계가 5분짜리예요. 네, 5분짜리 모래. 그러니까 5분씩 다 여유 있게 5분씩. 보통 우리 남자들 2번은 하잖아요. 최소 이렇게. 한 번은 좀 아쉽거든요. 자존심. 예. 예. 자존심.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그 이번에 사우나식 공개됐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딱 그겁니다.
개인용 프라이버시 사우나. 아, 히노키 깔아가지고. 예. 프라이빗. 그러니까 사우나. 인플루언서나 이렇게 재력가, 권력가들이 나는 대중 사우나를 이용하지 않고 나만의 개인용 프라이빗한 사우나를 있다라고 인증하는 게 하나의 네, 유행이거든요. 유행이군요. 그러한 부분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고 아까 말씀 나오신 김에 24년도에 제가 제일 경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농림축산식품부 있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 예산이 뭐가 제일 많은 줄 아세요? 개 식용 지원비가 제일 많았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농림부가 크지 않습니까? 농축산산 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고 기업들이 24년도에 기업 발전 방향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개 식용 지원비가 제일 높은 거야.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갑자기 개를 키워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러한 부분부터 저는 다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이번에 말씀 꼭 김건희 드립니다. 씨가 소위 말하는 김건희법 개식용 그쵸. 관련해서 그거를 통과시키면서 이제 그 원래 키우던 그분들에게 보전을 해줘야 되니까 책정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취약 지원층 예를 예. 들어서 농산물이 잘 안 됐다거나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편절돼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번에 재해나 이런 걸로 농수산이 잘 안 됐어. 그럼 정부로부터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네. 그러한 돈이 이쪽으로 편성됐던 거 이런 것들도 한번 다시 들어볼 필요가 있지 네. 않나. 맞습니다. 자, 어쨌든 엉터리 같은 정책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뭐 말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지금 최은순 씨네는 지금 뭐 세금 체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전부 다 해결하려면 아마 집이 망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끝물을 출하기 시작됐다. 내부적으로 지금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고 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이러면서 화를 냈는데요. 이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으로부터 당이 완전히 절연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당 대표께서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심기일전해서 적어도 계엄을 합리화하거나 옹호하는 듯한 발언은 더 이상 우리 당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니 뭐 저 얘기를 갑자기 인제 와서 합니까? 원래 엄청나게 빨리 했었어도 모자랄 판에. 그렇지만 자, 이 시점에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얘기를 하는 겁니까? 때가 왔지 않습니까? 아, 무슨 때가 왔습니까? 선거의 때가 왔지 않습니까? 아마 본인은 지금 답답하고 아마 지금 환장할 거예요, 저 속으로.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은 지금 개판이잖아요. 지지율 네. 격차가 너무 지지율이 특히 서울 같은 경우 크지요. 근데 자기는 좀 나오거든. 아, 개인으로 양대로 붙으면 좀 나오거든. 근데 저놈의 당은 장동혁이 말을 들을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상황이고 또 거기다가 본인은 또 지금 사법 리스크가 걸려 있잖아요.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이놈의 국민의힘이 바뀌지 않으면 본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측면들이 꽤 강한 거죠. 전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 반전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저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저는 오세훈 스타일의 전면전을 할 스타일은 아니다. 그쵸. 아웃박스 한번 툭툭 쳐보고 자기 이미지 만들고 돌아서면서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장동혁이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꽤 강하지 않은가? 아, 나는 장동혁 믿고 대표 있어요. 무시 전략으로 지금 가는 것 같고요. MB를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걸림돌이라고 그랬어요. 음, 한동훈이 걸림돌이라고 정확히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좋아 통합은 좋은데 징계할 걸 징계하고 가야지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장동혁 입장에서는 한동훈은 같이 병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를 쳐내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선상에서 내가 얘기하는 계획표가 시작이 되는 거지 한동훈과 같이 가는 계획표는 내 계획엔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만약에 이런 계획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오세훈, 당신 예선에서 경선에서 떨어뜨릴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 당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쓰러져가는 상황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잘 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세훈 시장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무시하겠다. 그리고 나는 나경원과 손잡고 가겠다. 이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싱크 들어보죠. 계엄이나 탄핵이나 헌재 결정에 대해서 제 입장이 달라진 바도 없고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에 대해서 저에게 계속적인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왜 올라 그러죠? 지금 긁혔어. 오세훈이한테 세게 긁혔네. 거의 울기 직전인데요. 오 네. 시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은 일부 극소수 주장에 휩쓸리지 않고 상식과 합리를 바탕으로 한 국민 대다수의 바람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당이 과감하게 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뭔 소리야. 나는 더 이상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너 왜 그래? 이제 이러면서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2024년 12월 3일 당시 본회의장에서 나는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했고 찬성 표결도 했어. 그러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판명 결정에 대해서도 존중해. 따라서 계엄에 대한 내 입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묻는 것은 옳지 않아. 우리에게는 국민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쇄신이 필요해. 가장 중요한 쇄신은 인적 쇄신이야. 나는 새 인물로 파격적인 공천 혁신을 하겠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오세훈이 제일 먼저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5호선이나 있는 5호선에 도전하고 있는데 근데 오세훈 몰아내고 내세우는 사람이 나경원이라니. 오세훈보다 더 최악인 나경원인 거죠. 이게 장동혁의 속내이자 한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 측에서 이번에 당원 70% 여론조사 비율 네. 끌고 네. 가는 걸 밀어붙이고 중점으로 있죠 했는데 지금. 자, 나경원 의원하고 장동혁 대표하고 아주 쿵짝이 잘 맞아 보이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나는 오세훈 좀 한번 이겨보고 싶다. 거의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오세훈 추미애 더 정치적으로 이기고 싶다 이런 생각 드는 사람. 이거는 그냥 월드컵이니까 비교 오세훈은 좀 우위로. 이겨보고 싶은데. 오세훈 이겨보고 싶다. 확실히 이제 더 훌륭한 업적이 있거나 더 이미지가 좋은 사람이 라이벌일 때 자기가 더 뭐 훌륭한 네.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좀 좀 이겨보고 싶다. 네. 저 유튜브 제가 처음 봤는데요. 저 유명한 유튜브인가요? 저 이영풍 TV도 극우 극단지 유튜브로 분류되는 TV인데요. 보니까 나경원이도 오세훈이한테 긁혔네요. 아주 많이 긁혔어요. 보통은 덕담이라도 오세훈 시장이 훌륭하지만 뭐 제가 더 잘 그게 아니라 훌륭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나경원이는 명태균이 때문에 오세훈이한테 자기가 뺏겼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론조사 조작해서. 그래서 이번에 근데 나경원에게는 명태균이가 없어요. 나경원 주변에도 사람이 없기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SOK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사유화하는데 거기 사무총장을 보내는 회장을 보내는 정양석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이 없기 때문에 당원 70% 극우단주의 당원들이 대부분인 국민의힘의 당원 70%로 오세훈이 이기려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장동에 딱 붙은 거죠. 저 질문은 무슨 얘기였냐면은 오세훈 시장하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둘 중에 누구를 더 네가 이겨보고 싶냐? 이 문제였어요. 그 원칙적으로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이겨보고 싶다. 이게 더 원래 맞는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한해 맺혔겠죠. 그래요? 나경원 입장에서는 진짜 오세훈을 꺾지 못하면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안 된 측면이 꽤 있기 때문에 진짜 본인에서 절박한 어떤 심정으로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장동혁의 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동혁의 계획은 한동훈 날리고 그다음에 TK, PK 싹 갈아엎어서 내가 다 먹으면 좋겠는데 못 먹더라도 서로 나눠 먹을 수 있을 정도까지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 날리는 부분과 관련해서 TK, PK가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요? 한동훈 날아가고 말고 그게 무슨 상관일 수 있겠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 지역을 탄탄하게 지킬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한동훈 같은 경우는 뭘 했습니까? 자기들 내부에서는 배신자 중에 하나예요. 한동훈은 배신자거든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장동혁의 계획은 계획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 계획에서 오세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세훈한테 저렇게 화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장동혁과 오세훈 간에 저는 얘기가 됐을 거라고 봐요. 일정하게.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내가 그런 부분을 깨고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저렇다면 저는 오세훈도 날려버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결선에서는 못 이기는데 내부 경선이나 당대표 선거에서는요. 소위 극우적이고 강성인 당원들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 눈으로 확인했어요. 장동혁이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그전까지 계속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 말한 대로 김건희가 말한 대로 실제로 작동이 됐고 거기에 숫자가 명확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숫자를 누가 물려받았습니까? 장동혁이 물려받은 거잖아요. 네. 전 제가 볼 때 거기에 대한 자신감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거를 이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판을 먹을 수만 있으면 선거 따위야. 뭐 4년 후에 되면 어떻고 5년 후에 되면 어때. 전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서 나경원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패한 바가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 보수 유튜버에 출연을 해서 그 당시 이 룰이 굉장히 재밌었다. 2차 경선을 여론조사 100%로 했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을 빼고 싫어도 한 명만 골라라고 하는 재질문을 무한 반복하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를 과표집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가 설계됐다. 그래서 내가 졌다. 요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오세훈 무조건 제끼고 70% 당심 70% 여론조사는 30% 경선 룰을 마련해서 난 여기서 한번 오세훈을 꺾고 서울시장에 도전해보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은 오세훈 시장을 뭐 꺾든지 안 꺾든지 그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지금 여조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여당이 이기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경선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서울시장이 되겠습니까? 나경원 의원은 지가 서울시장 후보가 못된 것을 지금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만 되는 게 나경원 목적이에요? 의원은 오세훈이가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원래요. 근데 오세훈이 아니면 나경원 서로 그래요 서로. 나경원 오세훈이는 아주 기회주의자 뺀질이. 오세훈이는 아주 당의 장동혁보다 더한 그 극단주의자 나경원. 그리고 몇 번 붙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나경원이는 명태균 때문에 오세훈이한테 졌다고 생각하니까 실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내가 분명히 당대표 선거 때도 이준석 이기고 있었는데 그치. 뒤집어졌어요. 내가 서울시장 선거 때도 분명히 오세훈 이기고 있었는데 뒤집어졌어요 하는 유명한 직접 올렸다니까 본인이. 그 뭐냐면 봤어요, 우리. 명태균이 때문에 지가 뒤집어졌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강성당원만 내가 있으면 다 이기는데 그래서 강성당원 70%에 올인하고 장동현 손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당연합이 아니라 나장연합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거기 올인하고 있는데 자 시장 후보가 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든 이재명 정권에 대한 악당을 퍼부어서 서울 시권자의 지형이 상당히 보수화되게 예전보다 상당히 보수화되어 있잖아요. 20대 남성도 좀 보수. 그걸로 어떻게 돌파를 뚫어보겠다는데 후보가 안 되면 그런 기회조차도 없잖아요. 계속 지금 후보가 안 되니까 지금 후보가 되는데 올인하고 있는 거죠. 본선에 떨어져도 지는 영광이죠. 드디어 서울시장 후보가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 되기가 무조건 목표라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서울시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장이 되려면 후보가 돼야 되는데 번번이 오세훈이한테 밀리니까. 그러면 오세훈 시장의 필승 전략은 근데 있습니까? 모든 정치인들은 이긴다고 생각해요. 자기네가? 이긴다고 그렇죠. 생각했으니까 저기 가는 거고 뭐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잖아요. 윤상현 의원 한 얘기가 뭐예요? 1년만 지나도 다 까먹는다 얘기했잖아요. 네.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나경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든지 이기고 넘어가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변동이 심한. 그렇죠. 진짜 변동폭이 너무 서울은 너무 심해요. 지금 여론조사 나와 있습니다만 일부 언론사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세훈이 높게 나오는 게 있고 또 일부는 아니고 이런 게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적어도 4월, 5월, 6월 달에 어떤 흐름이 가는가에 따라서 서울 같은 경우는 아주 유동성이 클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일단 후보가 되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때는 어떤 상황이 올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최근 상황을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상황이 있고 그때쯤 되면 재판도 1심 대부 다 끝나는 상황이고 그때부터는 어찌 보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 부분도 갈 수 있고 이런 생각들을 자기들은 머릿속에서 하겠죠. 근데 다른 지역은 거의 구조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서울 지역만 제가 볼 때 아직까지도 변동폭이 너무 커요. 그런 의미에서 나경원은 자기가 꿈꿔왔던 서울시장 또는 대선 후보 또는 당대표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품을 자기가 안기 위해서는 서울시장 예비 경선에서 이겨서 본인이 후보가 되는 게 본인의 앞으로의 정치 일정에서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저희 이제 국민의힘 측에는 이제 취재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전화를 좀 돌려봤는데 제가 전화 돌려본 결과 오세훈은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국민의힘 측에 자기 사람이 전혀 없다. 오세훈과 친한 국회의원 일부라도 저는 그래도 몇 명이라 있을지 아는데 전혀 없다. 전혀 없대요? 전혀 없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래도 복수의 관계자들한테 이제 취재한 결과인 거고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취재한 결과로는 아니 그럼 나경원이 서울시장 후보가 될 가능성이 현재 오세훈보다 높다. 그럼 제가 물어봤죠. 여론조사 봐라. 여론조사 보면 오세훈이 지금 다 이기고 있다. 민주당 후보하고도 1대1로 붙이면 다 이기고 있는데 그런데 광역단체장이다. 광역단체장은 지도부의 입김이 반영이 안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100%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도부의 입김과 당대표의 입김과 그 당대표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새 인물로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새 인물이 솔직히 나경원이 새 인물은 아니지만
오세훈과 비교했을 때는 후보가 한 번도 안 돼본 나경원이 새 인물이 될 수 있다. 이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궁금하죠. 오세훈이 이기는데 나경원이 지금 돼서 그럼 민주당 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선거는 투표 직전까지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우선 후보되는 것이 먼저이다. 그렇죠. 그럼 나경원은 내가 후보되면 무조건 후보들은 다 그렇거든요. 내가 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경원의 지금 목표는 무조건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의원직을 가진 사람이 광역단체장에 나가면 의원직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선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하고 경선에 나갑니다. 그 경선에서 이기면 본후보가 되잖아요. 그때 의원직을 내려놓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잃을 게 하나도 없어요. 경선에서 떨어지잖아요. 다시 국회의원직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경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장 연합이 좋아요. 그런 민주, 진보, 중도 개혁 세력이 필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경원이 그 동작에서 그 꼴보기 싫은 짓을 하고 있는데 동작골을 망치고 있는데 비수를 친다고 경선 때부터 사퇴할 수도 있고요. 본선 후보가 돼서 사퇴할 수도 있어요. 본선 후보 되면 무조건 사퇴가 되거든요. 그럼 동작에 보궐선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드디어 아이고. 나경원을 서울에 쫓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동작에 나가실 거예요? 저 말고 동작에 살고 있는 임세은 말고요. 동작에 진짜 좋은 사람 내보내야죠. 유삼영 총경님 있지 않습니까? 유삼영 총경님 절치부심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 중심으로. 그리고 나경원이 나오면 본선 경쟁력은 훨씬 민주, 진보, 중도 개혁 세력이 유리해요. 좋다. 나경원은 정말 극우단주 세력이에요. 그럼 우리 일단은 나경원 의원을 밀어줘야 되겠네.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그래요. 국회의원 48대까지. 이경 기자님께 잘 치셨는데 나경원, 오세훈 둘 다 세력이 없기로 유명하고 둘 다 주변도 없어요. 그래요? 채찍근이라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아까 나경원 채찍근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지금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사유하고 있는 데 있는 정양석 딱 그 사람밖에 없어요. 나경원 채찍근은. 한동훈? 둘이 아니야. 맞을 것 같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안 맞아요? 한 후보 제가 공소 취소해라 했습니까? 네. 진짜요? 네. 이런 사이예요. 그 둘이는 지금도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내일을 7번 하잖아요. 한동훈이. 그렇죠. 네. 와, 그때 같이 너무 재밌었어요. 손잡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절대 없을 안 것 돼요. 같은데. 너무 오세훈도 예. 마찬가지. 정말. 근데 오세훈은 약간 조직은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근데 현역 의원들 전통적으로 오세훈 워낙 잘난 척하고 뺀질거리고. 근데 국민의힘도 극단화되어가지고 네. 의원들도 상당히 예를 들면 김병민 정도 몇 안 남아 있어요. 잘 보셨어요. 그래서 둘 다 올라와도 박주민이든 정호는 누가 되셔도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나경원이 훨씬 쉬운 상대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요. 워낙 비호감이에요. 나경원은 정말 모든 조사에서 비호감 1위, 1, 2위를 다투는. 근데 왜 그렇게 정치꾼이에요. 비호감은 사실 매우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뭐만 하면은 계속 나경원 의원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나경원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야무진 사람 옛날에 좀 있었잖아요. 네. 옛날에 뭐 우리가 생각하면 뭐 지금 맛이 같다고 평가가 정문희룡도 있었고 뭐 남경필도 이런 소장법 쪽 있었잖아요. 좀 야무진. 옛날 조금 더 올라가면 뭐 고진아 씨도 있었고 근데 국민의힘 어느 순간 야무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거물급 인사도 별로 없어요. 그래요, 맞아요. 네. 핵심적으로는 오세훈 그다음에 나경원만큼의 인지도를 가진 그렇죠. 없어요. 정치인이 존재하지 그리고 않을까. 근데 걔들이 또 후배도 안 키워요. 예, 그렇죠. 선거라고 하는 건 인지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두 사람을 제외하고 누가 있어라고 얘기하면 장동혁은 아닌 것 같고 뭐 어차피 지역도 다릅니다만 그 외에 떠오르는 사람 이준석은 쫓겨났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그만큼 제가 볼 때 국민들의 전체적인 여론과 멀어져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이 국민의힘이라는 덩어리를 내가 잘 가질 수 있는 구조적인 상황을 만들 것인가에 더 관심이 많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 당은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그런 반면에 이제 민주당이 잘해야겠죠. 그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훨씬 더 도덕적이고 훨씬 더 일도 잘하고 그렇죠. 이런 모습들을 보여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 같은 모습을 가져야지 우리 국민이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갖게 만들어야 국민의힘이 뭐 서로가 분리가 되건 아니면 거기가 뭐 예를 들면 새로운 또 정당이 만들어지건 할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 핵심은 민주당이 얼마나 잘하느냐가 저는 관건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장 네. 자리가 쉬운 자리는 아니니까 저는 항상 치열한 부분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요즘에 들어온 소식 중에 가장 최근 소식이 이게 눈에 띄는데요. 지금 혹시 인재 영입 기간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민주당이 아니면 민주당이요? 국민의힘. 예. 국힘당?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해운 장관 지명에 대한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좀뭐 마음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해보려 여러 가지 취재를 해보는데 지금 지방에서 네. 국민의힘으로 이제 영입,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쇄신하고 새 사람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존 사람들로 대체가 안 된다고 느꼈는지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새 영입 후보들을 꽤 많이 지금 물색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영입을 해서 물색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됐는데 이번 인사지명 이후로 민주당 쪽으로 가겠다라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꽤 속출하고 있나 봅니다. 아.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지방에서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사람들이래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사람 우리가 찐발라놨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쪽이 더 나은 것 같다. 그러니까 역선택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아마 기존에도 이제 좋은 분들이 많지만 가능하면은 인재풀을 좀 다양하게 조금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물밑 작업들이 서로가 진행되는 모양입니다. 네, 민주당 지금 박 터집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치러지는 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이제 대통령의 이 정책 기조랑 잘 맞는 이 행정 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야지 안정시키면서 정책을 잘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되어야 지방자치단체장이 활동하기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일당백으로 싸우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뭐 당연히 지금 김대호 기자가 말하는 것과 같이 누구라도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또- 2030 좀 잘 설득하셔서 예. 혹시 됐습니까? 예. 예,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게 또 신년 여론조사 종합해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60%. 60, 네. MBC 63%, 뭐 못 나온 데도 한 59%막 맞습니다. 주요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뭐 조금 더 낮은 데도 있지만요. 그러면 당연히 그 뜻 있는 정치 신인들이나 지역의 유지들 같은 경우도 네. 민주당 쪽으로 나와야겠다. 뭐 향후 6개월 동안 큰 변수가 생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냥 네. 대통령님은 더 지금 민주적 소통 이제 저기 국무회의에 이어서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이어서 이제 정부 부처의 주요 회의까지도 공개하겠다고 나오고 그리고 시장 같은 데도 정말 부진해 다니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6개월 안에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할 일은 서울이 유일하게 이제 부동산 민심 때문에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죠. 네. 그 외에는 변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인재들이 민주당 쪽으로 몰린다고 봐야죠. 사실은 그래서 검증이 매우 중요한데 이 얘기 잠깐 해볼게요. 이해운 그 지명자, 이해운 후보자 지금 갑질 논란이 계속해서 지금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전직 부자관들이 집에 있는 프린터를 고치라고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남편이 헤드셋 쓰고 피아노 치고 있더라. 자기한테 이 목례를 하고 피아노 열심히 치는 모습을 보면서 왜 나한테 이런 거 시키지? 라고 해서 화가 났다. 뭐 근데 이혜원 의원은 그럼 자기한테 시킨 걸 당연히 얘기더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전직 보좌관은 고성과 폭언은 나도 맨날 겪었던 일이다. 24시간 사실상 업무를 해야 됐고 본인에 대한 기사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거 다 보고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난리를 치더라. 새벽에도 그냥 모니터링을 했다. 병적으로 자다 깨서 검색하고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드러기 증상 같은 게 많이 나와서 병원도 다녔다. 이제 이러면서 엄청나게 지금 이 사람이 갑질하는 얘기가 이제 터져 나오고 있는 중이고 이번엔 인사청문회 통과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중인데 그러니까 앵커들이 패널한테 이제 물어보죠. 아니 도대체가 이혜원 의원을 대통령은 통합의 아이콘으로 사실 이번에 지명한 건데 이거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사람인지 몰랐냐 이제 이렇게 막 물어보니까 우리 그 부대변인 중에 하나가 한 분이 니네가 5번이나 검증했길래 우리는 믿었지. 이혜원이라는 사람을 니네가 그동안에 검증 많이 하지 않았어? 예.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사실은 조금 결국 검증이라는 게 되게 이상하게 되나 보다 이런 생각 좀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안 소장님? 너무 아니요. 좀 곤란한가? 아닙니다. 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굳게 믿는 많은 분들 입장, 뭐 저를 포함하여 참으로 받아들이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국민 통합, 그 다음에
보수 중에도 그래도 경제민주화를 한때 주장한 적이 있거든요, 이 의원이.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호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랬구나. 네, 그건 팩트입니다. 네. 경제개혁 운동하나 경제민주화 운동 했던 사람들은 이 의원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고, 본인도 처음에 승낙할 때 경제민주화를 위한 자기 소신 인정받은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까지 나간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죠.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 그것까지 그래 반성하고 사과했으니까 다시는 정말 앞으로 그동안 본인이 내란 세력에 혹시 동조했던 거 철저히 반성하고, 저는 이제 기회만 되면 반성하라고 요구할 생각이었어요. 네. 주권자니까 저희는. 근데 이번 갑질 파문은 정서적으로도 내용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근데 국민의힘이 나서서 막 난리 피우는 건 우습죠. 그렇죠. 본인들은 항상 그 사람을 등용했잖아요. 중용했잖아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국민의힘은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했던 피해자들과 또 보좌관 동료들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거고, 굉장히 무거운 이슈여서 마음이 무겁고, 네. 저는 만약에 이거 본인이 속고되자고 제대로 사과 안 하면 임명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근데 어쨌든 뭐 저는 인사청문회 통과 뭐 되든 안 되든 사실 저는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은 그거는 국민의힘에서 다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일 거잖아요. 예. 대통령은 통합의 메시지를 던졌고 제안을 했던 것이고 손을 내밀었고, 니네 당에서 그렇게 열심히 그 사람을 검증했고 니네 당의 당성이 제일 좋은 사람으로 니네들이 그동안 평가해 왔던 사람이지 않느냐. 대통령은 할 만큼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인사청문회 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 해서 그거는 이 대통령에게 전혀 누가 되는 부분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거는 이혜훈 후보자가 본인이 알아서 잘 극복해서 나가든지, 그거는 본인이 그동안에 의원도 많이 했고 국민의힘에 또 워낙 여기저기서 발도 넓고 그럴 테니까 본인이 해결을 하고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이 뭐 용서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거는 오롯이 본인이 책임져야 될 몫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그런 책임을 던지거나 넘기거나 연루시키거나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혜훈 이제 후보자가 장관이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민주당과 대통령 입장에서는 통합 메시지를 충분히 던져. 그럼요. 예. 거절은 그들이. 그리고 역량이 안 된 것은 그들이 검증을 다 5번이나 마친 이혜훈 장관 후보자 역량이 안 그렇죠. 되는 것이다. 예. 근데 다만 이거를 취재하면서요, 우리가 이제 그 보좌관들에게,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갑질이, 제가 이제 보좌관들 취재를 그전에 그렇게 안 하다가 이제 기자직으로 입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강선우 의원은 이제 민주당 의원이 아니니까 제가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어떤 보좌관은요, 거기서 나와서 그 근처 다른 의원실로 갔는데 결국에는 일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12월 달에. 왜 그러냐면 강선우 의원실만 일하니까 지나가잖아요. 그 울렁증이 나와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의원실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그만뒀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우리 김병기 의원은 말은 이렇게 세게 했다는 얘기는 오히려 없어요. 말은. 그런데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더 이렇게 좀 많이 했던 거죠. 근데 여성 의원들이 특히 제가 취재했던 부분이 이제 다는 아니죠. 300명 전부 다는 아닌데, 이삭 이혜원 의원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 여성 의원들이 보좌진한테 상처 주는 언행을 꽤 상당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앞으로는 이게 글쎄, 갑질이 어떻게, 국회가 여의도가 되게 보수적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국회에서 이렇게 갑질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증, 그러니까 사람을 그러니까 뭐 마녀 사냥하듯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런 갑질 문제는, 그러니까 기존의 국회의원들 네. 또 검증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러브 BT4JYJ님께서 보좌관들도 잘한 건 없는데요. 국회의원이 공인이면 믿을 만한 보좌진도 관리 못하는데 그 국회의원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좀 더 대인배적으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공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셨고요. 짹짹531님,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도 국민들에게 맡기는 거군요. 우리가 청문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래서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방금 오히려. 말씀하신 분이 굉장히 진실을 잘 말했네요. 네. 김병기 의원 보좌관들의 행태도 국민들이 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해서 그렇죠.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사람들 행태도 문제가 많죠. 또 공익제보자인지 아닌지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공익제보법상 보면
의도가 나쁘고 행태가 나빠도 그 지적이 오르면 공익적 지적이 오르면 공익제보자의 지위는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김병기 의원이 공익제보자니 아니니 많이 행사니 이런 거 말한 것도 과한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런 보좌관을 본인이 뽑고 본인이 신뢰하고 본인이 실망시키고 본인이 싸우고 그러면 당연히 보좌관도 똑같다 의원도 똑같다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똑같아 보여도 그 사람을 뽑고 기르고 그렇게 만든 결정적 책임은 의원들에게 있어요. 대부분. 진짜 뭐 10명 중에 한 놈은 보좌관 중에 진짜 정말 쓰레기도 있겠죠. 정말 뭐 일도 안 하고 나쁜 짓만 하고 심지어는 커닝하고 그다음에 아예 뿌락지가 돼서 무너뜨리고 오르는 놈도 있을 겁니다. 그런 자들이야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네. 의원들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갑질 논란이 생기는 자체가 지금이 이제 6시 이후에는 카톡도 금지하는 법도 지금 곧 있으면 통과되고 그럴 텐데 너무 안 맞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네. 모두 깊이 반성해야 돼요. 제 네. 생각에도 좀 상식과 원칙은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뭐 계속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주권자는 국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어떤 인턴 최약자에게 이렇게 갑질을 하는 어떤 정치인이 국무위원 자리에 가서 국민을 대의해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인물인가라고 하는 국민들의 판단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그것을 능가할 만한 자신의 능력이 무엇이 있을까?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타당한 능력일까라는 고민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강선 의원 같은 경우도 동일한 사안으로 스스로 낙마를 한 사례가 있어요. 이 형평성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저는 이 문제는 이 일을 벌여서 이런 내용이 세상에 나오게 했고 9년 동안 이걸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그 인턴이 얼마나 예를 들면 이걸 가슴에 상처를 가졌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결자해제하는 방법이 저는 가장 상식적인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좀 그런 사례들, 그런 원칙들 기준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마 민주당 정부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네. 됩니다. 자, 윤석열 씨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짧게 한마디만 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사실 내란 동조라고 하는 가해자 세력들이 있는 거고 가해자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있는 건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란으로 인해서. 그런데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가해자를 동조했던 세력과 동침을 해라? 그게 과연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위로를 좀 많이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청문회까지 가기 전에 저는 지명을 철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청문회가 시작되면은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쪽에서 맹공을 퍼붓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거를 누가 방어해 줄 것인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낙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낙마를 시키면은 지명을 한 사람은 통합 인사를 가지고 와서 지명을 시켰는데 공격만 받고 낙마하는 모습을 보면 다른 제안을 누군가한테 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일까요? 통합 인사와 더 멀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로는 통과가 돼도 문제입니다. 통과가 되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실력만 있으면 된다, 괜찮다라고 해서 가져가는 순간부터 그 정체성의 혼란이 크게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아무리 봐도 이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나는 이러한 부분에서 괜찮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난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스트라이크냐 파울이냐 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파울인데 모두가 지금 조심스럽게 스트라이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 맞춰서 기조를 대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고 스픽스 최고의 방송을 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VAR 판독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누가 봐도 지금 볼 아니면 파울인데 다들 스트라이크라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뢰가 지금 서로 간에 멀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물론 지금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막 시작하는데 힘을 실어주고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동일하나 네. 일정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진짜 민주주의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씨 법원에서 구속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연장한 이유는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하는 것인데요. 원래 그래서 1월 16일 날 그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안 나오면은 혹시 1월 18일 날 풀려나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했던 많은 분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뭐 걱정 안 하셨겠지만 됐습니다. 구속기간 연장이 됐고요. 윤석열 씨가 지난번에 그 백대원 부장 재판부에서 우리 뭐 와이프도
집에 없는데 내가 뭐 풀어준다고 해서 내가 뭐 집에 가겠냐. 나 어차피 집에 갈 생각도 없다. 하지만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던 게 생각이 납니다. 윤석열 씨 구속기간 연장 듣고 심경이 어땠을까?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윤석열 구속 관련해 가지고 오늘 속보가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추가 구속이 됐다라는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서 방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좀 털고 가고요. 네. 왜냐면 새해니까 저도 이제 신경이 많이 씁니다. 많은 분들이 기분 좋게 좀 하루를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윤석열 석방은 어느 정도 예정이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1월 16일 날 백대현 판사가 주최하는 계엄 이후에 이제 비아폰이라든가 해외에다가 계엄의 명분을 합리적이었다라고 알리기 위한 해외 깝죽 사건 등 이런 거에 대한 선고가 있어요. 해외 뭐야? 무슨 사건이요? 해외 깝죽 사건이라고 이제 막 미국에다가 우리 외신. 명분 있는 계엄이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시청자분들이 이런 이해가 잘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이 1월 18일이 구속기간 만료일입니다. 근데 1월 16일 날 백대현 판사에서 중형 이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돼서 10년 구형심 나와 있죠. 10년 정도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거를 맡고 있는 게 형사합의 36부 이정엽 부장판사인데 여기서 구속 취소를 해줘도 추가 구속을 안 해도 구속기간 만료 전에 결국 다시 구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많이 말씀드렸던 게 이거는 어차피 무조건 구속이다. 그러니까 괜히 시간 끄지 마시고 우리 새 시청자분들 좀 마음 편하게 있게 빨리 좀 내달라고 맨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게 오늘날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1월 5일, 7일, 9일 날 지금 병합된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영 등 등등. 병합 사건에 대한 구형이 있습니다. 네, 이 직위원재판부에서 1월 5일과 7일과 9일 재판할 것이고요. 9일 날 이제 마지막 공판하면서 구형을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실 포인트 점은 5일 날 구형을 각각 7일, 5일, 7일, 9일 세 번 나눠서 할 건지 아니면 한 번에 몰아서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라는 것을 내릴지 그것들을 중점으로 보시면 한 되겠습니다. 번에 몰아서 하겠죠. 9일 날. 근데 진짜 오늘은 제가 볼 때 매우 참혹한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이게 일반 이적죄 문제 맞아요. 관련된 일반 거잖아요. 이적죄. 그 당시 보면 전단 풍선을 날리고 그 꽤 오래됐죠. 그게 그다음에 무인기도 날리고 그다음에 아파치 헬기 날려가지고 저공으로 비행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국지전을 도발시키려고 했던 거고 국지전이 도발되게 되면 남북에 있는 우리 국민들 북한 주민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자기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근데 그 권력 연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 보니까 뭐 사우나, 금덩어리 막 이런 예를 들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생명을 담보로 잡힌 일들을 벌였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부터 실제 내란도 진짜 천인공노할 사건입니다만 일반 이적죄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희대의 사건 중에 희대의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단죄를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내란이 없는 사회여야기도 합니다만 평화가 아직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남북 간의 충돌을 자기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네. 그런 정치적 행태를 보이는 정치인에 대해서 가장 높은 형태의 단죄를 해야 되는 첫 시발점이 오늘 됐다는 생각에서 좀 매우 기분이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짹짹531님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우리 김대호 기자를 엄청 응원하시면서 김대호 기자가 말할 기회를 안 주는 노영희에 대한 비난을 조금 하셨는데 결국 끼어들었고 말 잘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는군요. 중후반에는 지금 김경호 기자님의 동무대입니다. 김대호 기자. 저도 가만히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새해 첫 방송인데요. 얼마나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김대호 기자 뭐 할 말 있나요? 자꾸 뭔가 쭈뼛쭈뼛.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하고 싶어요. 네. 예.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3년 전에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조금 움직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정치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을 때 유일하게 카메라가 없는데도 와서 소상공인 분들 이야기를 하나씩 다 들어주셨던 손실보전금 기억나시나요? 예. 코로나 손실보상금이 제대로 나야 된다고 이분 뉴스 초창기에 돌아다니시더라고요. 네, 남학생 2명이서. 그때 이제 언론사들이 네. 조명이 없으면 사실 보기가 힘든데 소상공인분들 한 분 한 분 목소리 들어주셨던 게 기억에 남아서 아이고. 우리 안진걸 수사님 많은 상황을 사랑 아닙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야. 이분 뉴스 정말 싹수가 좋습니다. 이분 뉴스 구독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진짜 훈훈하지만 이제 끝내야 예. 되겠습니다. 이분 뉴스 화이팅! 네. 여러분들 너무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